안녕하세요. 제 일상의 친근한 존재 톡톡 사연에 제 얘기를 보내봅니다. 사연으로 정말 소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네요. 나이를 먹어도 어떤 것에 가슴이 멋대로 두근거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런 설렘이 제 안에 남아있는 점이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여유가 길게 나면 차분히 제 얘기를 사연으로 써내려 가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실현을 해보는 그 순간이 되었네요. 제가 학교를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 해박한 사람은 못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집안 분위기 또한 그 당시에 아주 개판 5분 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학업을 중학교까지만 마친 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야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냈었죠. 그 시절에 비하자면 지금 저의 일상은 유유자적하기 짝이었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행복함 그 자체인 듯 싶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고 살죠. 옛날 그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시간을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억만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요. 싱그러운 젊음을 그리워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어렸을 적에 오만 고생 생고생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이 좋아요. 한껏 나이가 든 아줌마가 되어버린 지금의 제 자신이 좋답니다. 제 친정 아버지는 옛날부터 뜬구름 잡는 얘기를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게 바로 어떤 얘기였냐면요. 어느 무슨 지역의 시골 땅이 앞으로 재개발될 일만 남아서 그걸 노려야 한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대열에 합류를 해야 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친정엄마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해괴망측한 생명체를 바라보는 기색이었죠. 뭐? 뭐를 노린다고? 어디다가 어떻게 개발이 된다고? 개발이 될 확률이 100%인 시골 지역이 있다고. 거기 어떻게든 잡아둬야 돼. 잡기는 뭘 잡어? 당신 머리끄덩이를 내가 잡고 싶은데. 제발 그딴 헛소리 좀 그만 안 할 거야? 지겨워 죽겠어 정말. 설마 지금 내 말 못 믿겠다는 거야? 아니면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치고 싶다는 거야? 지랄도 적당히 떠셔 이 인간아. 돈이 어디 있어서 그 기회를 잡을 건데? 기회도 돈이 있어야 잡는 거야.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간단한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니? 응? 그러니까 슈퍼에 심부름 하나를 보내도 헛짓거리를 하는 거겠지. 아이고 속 터져. 당신이 어떤 걸 사오라는 건지 정확히 못 듣고 출발을 하니까 그렇지. 돈을 어떻게든 빌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가 당최 어떻게 되어먹은 어떻게냐고. 그리고 당신 그런 고급 정보를 대체 어떻게 한 건데? 그것부터 말이 안 되잖아. 술자리에서 들었지. 그 뒤 테이블에서 떠드는 소리를 내가 용케다 들은 거야. 취한 척 하면서, 그래서 그들 말을 이해 못하는 척 연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치밀함을 보이면서 정보를 물어왔다 이거야. 당신이 가는 술집이 어떤 수준의 술집인지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잘도 고급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떠들었겠다. 또 허무맹랑한 소리였네. 이런 걸 허투루 흘려보내면 안 된다니까. 이런 게 바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이야. 당신, 내가 진심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헛소리에 귀 쫑긋거리면서 넘어갈 시간에 진득하게 한 가지 일만 좀 할 궁리를 해. 어떻게 된 사람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못해, 응? 당신 스스로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친정엄마의 그런 지적이 이어지면 친정아버지는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리는 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고막이 상한 것 같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시면서 딴청을 부리셨죠. 친정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술 좋아하시고 사람 좋아하시고 귀 얇으시고 마음이 아주 갈대밭 같으신 분이었죠. 한 가지 일에 도통 붙어 계시지를 못하셨고요. 그래도 당시에 저는 누가 저한테 어느 쪽이 더 좋냐고 묻는다면 약간의 망설임 끝에 아버지 쪽을 선택하는 아이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친정아버지는 종종 저에게 과자를 사다 주셨거든요. 그것도 비싸고 맛있는 과자들요. 그런 과자들을 받을 때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친정엄마는 유독 열불이 터진다는 얼굴을 하고 계셨죠. 돈이 어디 있어서 또 저런 걸 사왔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딸내미한테 맛있는 과자 사줄 돈은 있는 법이지. 지랄하지 말고 내 눈 보고 대답해봐. 돈 어디서 났냐고. 제발 돈 쓰지만 말고 돈을 벌어오라니까.
돈 가져다 주고 나서 애한테 과자를 사주니 많이 해. 그러면 나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펄쩍 뛰며 화를 내시는 친정엄마의 모습이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구두쇠가 바로 친정엄마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항상 별거 아닌 것으로 화를 자꾸만 내시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러나 커갈수록 저는 친정엄마의 고충이라는 것을 자연스레 알게 됐고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어째서 동네의 모든 어른들이 자식에게 맛있는 걸 사다 주는 친정아버지가 아니라 걸핏하면 화를 내는 친정엄마의 편에 서시는지 그 이유를 깨우쳤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친정아버지의 흉을 보시는 것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친정아버지의 흉을 보는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한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던 듯 싶네요. 그 단어만큼 제 친정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 잘 표현하는 건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점차 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맛있는 과자 봉지 앞에서 해맑게 웃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 있었죠. 친정엄마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속을 좀 더 일찍 알아들이지 못해서 그게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진작 내가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편이나 들고 아버지가 더 좋다고 그러기나 하고 어렸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철이 없었고 또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 이제라도 저는 친정엄마에게 생각이 깊은 딸, 매사에 착한 딸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딱 맞물리기 쉽지 않은 것이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로 성장했건만 친정엄마는 다르게 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일을 진득하게 하실 줄 몰랐던 친정아버지는 그만큼 생활력이 떨어지는 분이셨고 수입이 들쑥날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정엄마는 거의 쉬신 적이 없이 일을 항상 다니셨던 건데요. 그러다가 바람이 났어요. 일터에서 만난 사람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떠드는 걸 내가 들었어. 당신 요새 바람이 들어서 아주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고 하던데. 미쳤어?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이상한 짓거리라니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은 일은 안 다니고 할 짓 없이 사니까 동네에서 그런 헛소리나 주워 듣는 거야. 일?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듣기로는 당신 그 일이라는 걸 다니다가 잘못 바람이 나버렸다는데 어찌된 영문일까? 어? 나 원참 기가 막혀서 대꾸도 못하겠네. 도대체 어떤 미친 동네 사람들이 그딴 소리를 떠들고 다녀? 애초에 내가 어디서 일을 하는지 여기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봤자 알려면 다 알게 되어 있는 법이잖아. 그런데 당신 정말로 결백한 거야? 바람난 게 아니라고? 당연하지.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처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하나도 없이 사는 한량인 줄 알아? 어이가 없네. 제발 당신이라 잘해. 아니 뭐?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나를 또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러시나? 아무튼 알았어. 잘못 오해가 있었나 보네. 저는 두 분의 그런 설전을 엿들은 바 있었는데요. 당연히 친정아버지가 내리신 결론처럼 뭔가 이상한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났을 때 친정엄마가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너 이제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그만 살고 싶지 않니?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네 아버지하고 그만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지 않냐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좋고 말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인데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꾸를 했고 그러자 친정엄마는 답답하시다는 듯 당신의 가슴을 몇 번 치셨습니다. 이내 종전보다 더 진지한 낯빛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돈 꼬박꼬박 벌어오는 아저씨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니? 성실하게 일 잘 다니고 돈을 때마다 잘 벌어오는 그런 아저씨 말이야. 어때? 같이 살면 좋겠지? 저는 당황해서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친정엄마가 너무나도 크게 소가리를 하며 살아오신 걸 그때는 깨우친 뒤였기에 차마 거절의 대답이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잘 모르겠다는 애매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알겠다.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너도 충분히 생각을 해봤으면 해. 내 말 이해했지? 저는 친정엄마의 그 반응으로 오해 따위는 없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람이 나셨다는 건 사실이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오해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싶었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었죠. 초조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 때 제 고민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친정 부모님이 대판 싸우신 겁니다.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친정 아버지의 무능함이요. 그게 첫 번째 화두였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동네에서 꺼지지 않은 채 돌고 있는 친정 엄마의 바람이라는 불씨였습니다. 두 분은 살벌하게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셨고, 친정 엄마는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싸시더니 그것을 들고 집을 나가셨어요. 친정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며 술을 찾으셨고요. 이게 뭐야? 엄마 설마 아예 집을 나가신 거야? 나랑 아버지를 두고? 설마 했는데 친정엄마는 진짜로 집을 나가신 거였습니다. 사흘 내내 저는 울상이었고 미래를 걱정했어요. 친정아버지는 술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에 친정엄마가 돌아오셨어요. 그것도 얻어터진 몰골로 귀가를 하셨죠. 누가 봐도 그 얼굴은 맞은 모양새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친정아버지는 술이 다 깨셨습니다. 아유, 어쩌다 보니까 밖에서 잘못 시비가 걸려서 이렇게 좀 맞았지 뭐야. 나도 상대를 때리고 말았으니까 그렇게 억울할 건 없어. 친정엄마는 이상한 여자하고 길에서 시비가 잘못 걸려서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털어놓으셨죠. 친정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지셨고 먼저 사과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일도 열심히 하고 바람을 의심하지도 않을 거라고 하셨죠. 친정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사과를 받아들인 친정엄마의 표정도 밝아져 있었고요. 이렇게 행복한 마무리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지독했습니다. 며칠 뒤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다짜고짜 친정엄마의 뺨을 때리려고 하셨죠. 제가 중간에서 말렸기에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당황한 채로 제가 누구시냐고 따졌더니 아니 글쎄 친정엄마가 바람난 남자의 부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대체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일찍 사별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그쪽에서 나한테 했었다니까. 아, 난 진짜 억울하다고요. 그 사람이 여기 주소도 알려줬나 보죠? 진짜 비겁한 놈. 내가 왜 그런 놈한테 빠졌을까? 친정엄마가 거의 울부짖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아주머니는 매서운 눈길로 저를 훑어보셨어요. 뭐야, 딸년도 있네, 어? 네 자식 새끼나 잘 키우면서 살아. 가정 있는 엄한 남자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서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침을 퇴 뱉고 가셨습니다. 그걸 이웃분이 보셨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시가 문제였죠. 친정 아버지가 알게 되시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친정 엄마가 바람이 난 남자의 부인에게 잘못 걸려서 그 부인과 부인의 친언니에게 얻어터진 것이었다는 진짜 전말을 알게 되신 친정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악에 받쳐 계셨던 친정 엄마 또한 질세라 목소리를 높여 비난을 퍼부으셨고요. 애초에 친정 아버지가 멀쩡히 능력만 있었어도 바람을 피울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친정 엄마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참고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어요. 그럼에도 말소리가 대부분 귀에 닿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런 민폐가 없었어요. 늦은 밤중에 두 분이 미친 듯이 싸우셨으니까요.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힘으로 그렇게 싸우셨던 건지 모를 일입니다. 저는 배가 고파 오는 것을 참으며 두 분이 계속 싸우시는 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집에 모아놓은 돈이요? 그런 것 따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일찍 돈이나 버는 게 나은 선택지 같았고 제가 그 선택지를 입에 담았을 때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동시에 환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차피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 잘 생각했다. 안 될 것 같으면 빠르게 접는 것도 현명한 거야. 우리 딸이 나를 닮아서 생활력도 강하고 속이 깊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 잘하는구나. 네가 있어서 그나마 내가 살 맛이 난다. 친정엄마가 저에게 일러주기를 무능력한 것과 가난한 것, 이 두 가지에 당신은 질릴 대로 질렸으며 제가 친정아버지를 절대 닮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만큼 보람되는 행위는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저를 향해 이 일은 무슨 일이냐라고 하시면서 고등학교에 다닐 것을 종용해 주시기를 바랬죠.
학교나 다니면서 공부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건 저의 무른 희망이었던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자꾸만 저희 집의 이모저모에 대해 떠들었어요.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동동 뜰 한량 남편, 유부남과 바람이 나서 그 본처한테 얻어터진 마누라, 공부도 못하고 특색이란 하나도 없더니 고등학교에 안 가고 공장에 가는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아주 재미있는 구성 같다면서 신명나게 떠들어댔죠.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살았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동네에서 버텨야만 했어요. 제가 20살 성인이 되면서 그 동네를 벗어났네요. 제가 3년간 꼬박 모은 돈이 다행히도 중간에 허투루 증발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미천 삼아 이사를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그때 제가 생각했죠. 그런데 내 수중에 남은 돈은 하나도 없네. 제가 큰 돈을 받으면서 일을 다닌 건 아니었거든요. 몸은 고되고 큰 돈은 안 벌리는 게 그런 공장 일의 특징이었으니까요. 3년간 꾹 참고 일을 다니는 동안 그래도 제가 돈을 버니까 왠지 친정 부모님이 전보다 덜 싸우고 화도 덜 내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었죠. 하지만 3년간 10원 한 장 못 모았고 고스란히 집을 구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나자 이상하게 기분이 허무하더라고요. 친정 아버지는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앞으로 다니겠다고 다짐을 하셨던 건 그새 날려드시고 여전히 이런저런 일을 간만 보시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일삼고 계셨습니다. 친정 엄마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주로 다니셨는데요. 제가 일을 하고 난 뒤부터는 왠지 친정 엄마의 얼굴에서 여유가 보였고 저라는 믿는 구석이 생겼으므로 당신께서는 조금 덜 힘들게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1년간 꼬박 돈을 모았더니 냉장고가 새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려왔고요. 또다시 돈을 모아놨더니 중고차라도 좀 번듯한 걸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가 들려왔죠. 그런 식으로 제 수중의 돈이 때마다 증발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 돈 허투루 쓰인 거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쓰이고 있는 거니까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요. 제가 아까워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맛있는 과자를 받아들고 행복해하는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삶의 무게, 책임감, 이런 걸 제가 선두에 서서 지고 가기에는 제가 그다지 강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오로지 친정 부모님을 위해 두 분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제가 꾹 참고 희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인생 선배들이 저에게 비슷한 조언을 던져줬어요. 그건 바로 결혼을 하라는 얘기였죠. 저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전혀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고 온통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결혼한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기대라는 게 전혀 없었죠. 저의 미적지근한 반응을 본 뒤 좀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권유해 준 분도 계셨답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기를 얼른 시집을 가서 편하게 잘 사는 길이 있는데 그런 좋은 길을 두고 제가 왜 사서 고생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결혼 하나로 제가 모든 고충이 해결될 수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제 고개가 갸웃갸웃 흔들렸죠. 살면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웃긴 소리 같았거든요. 시집을 가는 것과 편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보장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를 편하게 대해주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야 얘기가 들어맞을 건데 그런 집안에서 저를 받아주기나 할까요? 게다가 저에게 결혼을 권한 분들이 내밀어 주셨던 선자리는 상대의 몇 가지 특징만 보더라도 저에게 고생길이 훤하게 열릴 것 같은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고요. 일부러 아무하고도 연애조차 안 했네요. 결혼이 겁났어요. 하지만 이러다가 영원히 부모님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다 늙은 다음에 이렇게 산 인생을 후회하게 되면 20대 중반이 되도록 저는 친정 부모님께 아주 헌신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느새 저만 바라보고 계신 두 분의 모습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충동적으로 어떤 남자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해봤었네요.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인연이란 이토록 신비롭네요. 제 친정 아버지 같은 남자만 아니라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남편이 아주 성실한 남자였죠.
솔직히 벌이는 시원치 않았지만 그 작은 일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근면 성실하게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허영심이 없었고요. 매사에 진솔한 편이었죠.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적어도 제가 봐온 부부관계보다는 더 괜찮은 모습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하면 제 친정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친정 엄마가 바람이 나서 갑자기 잠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연락이 닿아서 결혼 얘기를 꺼냈더니 미안하지만 결혼 정도는 알아서 해달라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는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네 아버지란 인간 얼마나 무능력한지 너도 잘 알잖아. 아버지가 그러신 분인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평생 그러셨는데 갑자기 그런 핑계는 왜 대세요? 야망이 넘치는 사람을 만났어. 성공을 끝없이 갈망하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눈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내가 젊었을 때는 네 아버지가 하는 허무맹랑한 개소리들이 가끔 즐겁게 들리기도 했다만 잠깐뿐이었지. 받아주는 것에 얼마나 지쳤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런데 가출은 왜 하신 거예요? 그, 그게, 그 사람도 가정에 있다 보니까 만남이 제한에 있어서 타오르는 불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둘 다 함께 집을 나오기로 한 거야. 엄마, 유부남을 왜 또 만나세요? 능력 없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만 고생이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랬던 날들이 이제는 다 후회가 되네요. 유부남을 건들고 다니시면 진짜 벌 받으실 거라고요. 그러지 좀 마세요. 알고 만났겠니? 만나고 나니까 가정에 있는 사람인 걸 어떻게 그러면? 너야말로 상대 잘 만나서 결혼 잘해. 경제적으로 후달리는 사람이라면서 너는 꼭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니? 아이고, 우리 딸이 아주 헛똑똑이었어. 꼭 지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 결혼을 하네. 아버지하고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묵묵하고 책임감 강하고요. 착해요. 언성을 높이는 것조차 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요. 매사에 침착하고요. 저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 거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알아서 잘 사세요. 저는 이제 엄마한테 상관 안 할래요. 저도 이제 질릴 만큼 질린 기분이 들었죠. 친정 엄마가 저에게 실망을 하시든 말든 이제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친정 아버지는 돈이 되는 고급 정보가 있다는 지인의 말에 넘어가서 짐을 챙겨 지방으로 향하셨죠. 돈이 되는 것들을 다 알아내고 와서 그걸로 돈을 번 뒤 저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고 친정 부모님 없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될 수 있으면 생략하고 싶었고 남편도 제 뜻을 따르고 싶어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아예 결혼식을 안 올릴 수는 없다고 하셔서 아주 약소하게 식을 올렸죠. 남편이 시댁 3남매 중에 둘째인데요. 자식들 나이에 비해 시어머니께서 젊어 보이신다 싶었는데 결혼을 일찍 하신 것이었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게 사시다가 18살 나이에 주변 어른들이 주선해준 상대에게 시집을 가셨어요. 금세 첫째를 낳으셨는데요. 장남인 시숙은 되게 보수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세고 꽉 막혀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딱 그러신 분이었는데 시숙이 그 기질을 물려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를 만나기 전에 존재했던 인연이 있었어요. 결혼 얘기도 주고받을 정도였죠. 그런데 시숙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유가 황당했어요. 아우가 형님보다 먼저 결혼하는 경우도 있냐? 그런 건 상놈의 집안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야. 시숙은 만나는 여자조차 그때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은 어느 세월에 결혼을 한단 겁니까? 그래서 남편이 만나던 그 여자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대놓고 시숙을 비난했죠. 그러자 시숙은 어디서 여자가 목소리를 크게 내냐며 맞섰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보통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아우보다 나은 형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지랄이야? 너나 네 앞가림 잘하고 살아, 이 미친놈아. 엄청난 발언에 집안이 뒤집어졌죠. 시숙은 난리를 치면서 그 여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날뛰었고 시아버지께서는 무게를 잡으시느라 아무것도 못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격렬한 두통으로 주저앉으신 뒤 신음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순간 결혼은 완전히 파토가 난 것이었죠. 그 여자는 그럴 각오로 내지른 것이었고요.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겠다는 여자도 있을까? 일단 난 아니야. 난 대가리에 총 맞지 않았거든. 남편이 무척 침울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가족바라기였어요. 시숙이 며칠 뒤에 미안하다며 대충 사과를 하자 그것만으로도 감격을 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다독이셨죠. 그래, 너 생각해서 네 형이 그러는 거야. 기가 센 여자와 결혼해서 네가 고생할까 봐. 너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니? 네 형의 마음을 네가 잘 알아주고 형제간에 우애 상하지 말고 지내라. 남편은 착하게 수긍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삼남매 중에 막내인 시누이는 집에 없었죠. 바쁘신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댁이 지지부진하게 늘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시누이가 중학교 올라갈 무렵에 갑자기 정말 잠깐 형편이 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신우는 본인에게 공부에 취미가 있다고 밝혔어요. 세상 천지에 취미가 공부인 사람도 있냐? 너 말 아주 웃기게 하는구나. 시숙이 비웃으며 낄낄거렸죠. 신우이가 자기 큰 오빠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부글부글 속만 끓였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말은 진짜였어요. 공부에 취미를 붙였던 것이죠. 그리고 신우이와 같은 학급에 집안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와 신우이가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 세상은 바로 상류사회였습니다. 신우이가 욕심을 내기 시작했죠. 그런 세상을 넘보고 싶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성공의 길인 공부를 선택해서 더욱 열심히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깡시골에 있었던 친척집에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딱 하필 그 동네의 임신부가 갑자기 엄청난 산통을 겪으면서 출산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신우이는 먼 친척 어른이 그 집에 손을 보태러 가시는 것에 호기심으로 따라갔다가 출산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심을 굳혔죠. 의사는 안 되겠다. 비위에 안 맞아. 대신 의사 말고 다른 걸 해서 엄청난 사람이 되어야겠어. 신우이가 야심만만하게 선언을 했고 시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연병하네. 그런 다음 툴툴거리는 신우의 머리를 세게 쥐어박기까지 했어요. 기집년이 어디서 성질을 부리냐는 게 머리를 때린 명목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시숙은 함부로 자기 여동생을 때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동생의 앞에서 장남의 위신을 내세우며 의수대는 것도 더 이상 민망해서 못하게 됐죠. 성인이 된 신우이가 바빠서 집에 못 붙어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우이는 의료계의 진출 대신 법조계 진출을 이뤄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공부 하나만 미치게 파서 큰 일을 해냈던 겁니다. 검사 나으리가 우리 집안에서 났다며 시댁 식구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집안에 사자가 생겼다며 가문의 영광이라고 입을 모았죠. 그러나 정작 신우이는 점차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집안이 변변치 않고 연줄도 없고 뒷배 하나 안 뒀다고 해서 나를 걸핏하면 무시하네? 이게 무슨 정의를 외치는 검사 집단이야. 그들 사회 속에서 파벌이 있었던 겁니다. 든든한 백 하나가 없었던 신우이는 더러운 세상의 맛을 봐야만 했죠. 분노한 신우이는 수년간 잘 사귀던 남자친구를 뻥 차버렸습니다. 참고로 그 남자친구는 굉장히 착하고 수더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특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당신의 사위로 점 찍어두신 바 있었죠. 사람이 예의가 발라서 시숙도 그 앞에서 서열놀이 하느라 좋아했었고요. 가족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였지만 신우이는 냉정하게 차버렸습니다. 내 야망을 이뤄줄 수 없는 남자 따위 필요 없어. 대신에 집안이 빵빵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 다음 그 집안에 헌신하는 며느리가 됐죠. 검사라고 할지라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오만 눈치를 다 보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받는 스트레스를 신우이는 점차 자기 가족들에게 풀기 시작했고 자기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심지어는 일터에서도 원망을 전혀 쏟아낼 수 없으니 남은 건 자기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다 갖춘 여잔데 딱 하나 집안 배경만 못 갖췄어. 개천에서 난 용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지겨워. 하도 들어서. 그게 이제는 칭찬이 아니라 조롱으로 들릴 지경이야. 훌륭한 집안에서 본인이 태어나지 못했음을 신우이는 분하게 여겼고 시부모님을 원망했어요. 빵빵한 집안인 본인의 시댁 사람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했고요.
검사라는 명함 그거 하나만 가지고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간 것이었으니 그걸 노렸을 뿐인지라 신우이는 자기 남편에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도 그 오만하고 무정한 성격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으니 자기가 결혼한 남자가 점차 마음에 안 들고 성미에 안 맞아서 신우이는 죽을 맛이었죠. 그런 만큼 가족들 앞에서 신우이의 짜증이 늘고 있었습니다. 자기 여동생 앞에서 장남으로서의 엄청난 카리스마를 뽐내고 싶은데 검사인데다 시집까지 잘 간 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었으므로 본의 아니게 점점 위치가 축소된 시숙은 그 분노를 당신의 배우자에게 푸셨고요. 장남이 선을 계속 보더니 드디어 장가를 갔고 하나 있는 딸은 검사에다가 사위는 부잣집 인물인데 시부모님께서는 마음 풍족하게 지내실 수가 없다는 게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시숙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도 연달아 사업을 도전했다가 말아먹었어요. 집안의 돈이 다 날아가는 사건이었죠. 신우이가 거품을 물었습니다. 내가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시댁에서 나한테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알아? 친정은 왜 항상 그 모양이냐고, 그 꼴이냐면서. 날 얼마나 비웃는지 알기나 하냐고. 난 야망을 이루려고 성공을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 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왜 다들 지지리도 못났고 열등한 거냐고. 특히 큰오빠. 못났으면 입이나 닥치고 살아. 제발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란 말이야. 작은 오빠를 봐. 간장 종지만한 자기 그릇 잘 알고 겸손하게 살잖아. 조용하잖아. 제발 작은 오빠의 뛰어난 주제 파악 능력을 옆에서 좀 보고 배워. 신우이가 길길이 날뛰는 앞에서 저는 조용히 눈이나 깔고 있었어요. 시숙이 그때 울컥한 눈치였는데 남편이 만류했습니다. 가만히 있었건만 그릇이 간장종지라는 소리를 들은 남편의 입장이었으나 아무 내색도 안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신우이를 향해 괜스레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번 더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죠. 순하고 참을성 있고 갈등을 싫어했습니다. 시숙하고 결혼한 동서를 향해서는 신우이가 못마땅한 눈길이나 쏘는 게 다였는데 남편하고 결혼한 저를 향해서는 어이가 없다는 눈빛을 보내왔죠.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작은 오빠가 사람은 참 괜찮거든요. 오늘도 진짜 작은 오빠 덕분에 간신히 제가 화를 참았네요. 잘 아시죠? 세훈이한테 과분한 사람인 거. 신우이가 제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른다고 대답할 수 없으니 잘 안다고 수긍을 했습니다. 신우이는 명품백을 챙겨 들고서는 소박하다 못해 촌스럽게 보였을 제 차림새를 노골적으로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혀를 크게 차면서 시댁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다가와 괴념치 말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미 그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약속했던 저희 부부의 결혼식이 끝났을 때 신우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부터 저는 마음의 각오를 다져놓은 후였거든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세상은 넓고 다양하게 미쳐 돌아가는 부모가 많다는 걸 느낍니다. 각자 황당한 이유로 자식의 결혼식에 얼굴을 비추지 않으신 제 친정 부모님을 두고 신우이는 그렇게 말을 하며 경멸스럽다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제가 신우이를 자주 마주치고 사는 건 아니었으나 마주칠 때면 꼭 이런 소리를 인사처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세연이 덕분에 10번 부모님 원망할 거 5번만 원망하고 살아요. 왜인 줄 아시죠? 네? 왜인데요? 왜냐고 왜 물어보세요?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알아요, 왠지. 알 것 같아요. 네, 알면 됐어요. 막장 그 자체인 세연님 부모님보다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훨씬 낫죠. 아니, 비교가 안 되죠. 어쩜 그런 부모 아래서 태어나셨는지 모를 일이네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식을 못 낳게 해야 하는데. 그쵸? 검사 나으리의 부잣집 며느리인 신우이가 그렇게 말을 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어떻게 대꾸를 하겠나 싶었네요. 친정 부모님이 막 나가시는 분들인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굴욕을 느끼면서도 신우이 앞에서 어색한 웃음이나 짓고 말아야 하는 게 저의 처지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신우이 앞에서 찍소리도 못 내는데 그런 신우이가 찍소리를 못 냈던 그 시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었네요. 자기가 잘난 검사인데도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는 시댁 사람들 때문에 신우이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몸도 안 좋아지고 말았죠. 자기 시댁 사람들이 빨리 임신을 하라면서 재촉을 계속 해대는 바람에 떠밀려서 아이를 가졌다가 이렇게 된 거라며
신우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신우이의 건강이 나빠진 걸 두고 그 시댁 사람들은 도리어 신우이 탓을 했어요. 몸 관리를 못했다는 이유였죠. 이 시기에 신우이는 정말 악에 받쳐 있었고 살짝이라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터지고 말 풍선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두가 신우이 앞에서는 숨소리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지냈어요. 시숙도 예외가 없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던 시절을 보낸 뒤 신우이는 결국에 이혼을 했습니다. 못 참고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르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아이를 빼앗기고 말았죠. 신우이는 자기처럼 잘난 사람이 왜 다 잃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한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신우이는 검사직을 뒤로 하여야만 했죠. 힘든 시기를 보내며 방황하고 있을 때 신우이가 새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악에 받쳐서 미친 사람처럼 몇 년간 난리를 쳤을 때 그 모습이 사라지고 다시 그 이전의 싸가지 만땅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고 신우이가 만난다는 남자를 높이 평가하셨죠. 인생을 야망 넘치게 설계하고 사는 남자라면서 신우이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어딘가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저는 곧 그 이유를 깨달았죠. 바로 제 친정 아버지의 허황된 면모와 그 남자의 묘사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제가 신우이를 만류했죠. 그 남자와 진지하게 미래를 함께할 마음으로 만나지 마세요. 그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세연이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아는 건 하나도 없어 보이시는 분이. 저희 친정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친정 아버지 특징하고 너무 비슷해요. 뭐, 뭐라고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세연이 친정 아버지하고 제가 만나는 남자가 닮아요? 살면서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짜증나는 소리네요. 신우이는 저를 째려보면서 자기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할 거니까 저보고 이제 입 닥치라고 했어요. 걱정돼서 조언을 했을 뿐인데 닥치라니까 닥쳐야 했죠. 몇 달 뒤 신우이는 제 조언을 듣지 않았다가 그 남자의 허세에 잘못 속아 넘어가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창피했는지 그 후로 저만 보면 언짢은 표정이었어요. 저희 부부의 아들을 보면서도 심보 못된 소리를 했고요. 너는 왜 엄마 쪽을 닮아서 머리가 나쁘니? 알지? 네 엄마 중졸인 거. 너무 속상해서 제가 오죽하면 신우이 때문에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제가 고졸이 되자 신우이는 다른 걸 트집 잡고 지적하면서 저를 깎아내렸고요. 저는 되도록 신우이를 안 보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신우이가 다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아주 가끔 보게 됐지만 볼 때마다 신우이는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두고 온 신우이의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신우이한테 상의를 전혀 안 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신우이의 비위를 거슬릴까봐 마주치게 되면 항상 그 앞에서 저는 조심스레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자기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리면 신우이는 꽤나 너그러운 얼굴이 됐었죠. 신우이는 어쨌든 이혼하고 나서도 금전적으로 쪼들리고 살 일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존재하기라도 하지 돈이 되는 정보라는 것은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이었어요.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었죠. 친정 아버지는 허송세월을 날리신 뒤였고요. 의기소침해서 집으로 돌아오신 뒤에 한숨만 내쉬며 사시다가 큰 병을 얻으셨어요.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그 곁에는 친정엄마가 계셨죠. 상처만 남은 게 바람의 끝이었습니다. 불륜을 접고 돌아오신 친정엄마가 병원에 붙어서 간병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두 분의 자식이기는 한데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두 분의 관계 같았습니다. 병원비가 어디서 나왔겠나요? 저희 부부의 주머니에서 나왔죠. 자식 교육비, 생활비, 아파트 대출비 이런 고정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병원비까지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친정 부모님이 무책임한 분들이신 거 남편도 다 알고 있었건만 부모를 외면할 수 없는 자식의 심정, 제 입장을 남편은 이해해 줬죠. 고맙고 미안한 와중에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열렸습니다. 돈이 정말 궁할 때였고 다음에 시어머니께 따로 좋은 선물을 드릴 심산이었기 때문에 칠순 당일의 용돈은 소액만 일단 챙겼어요. 어차피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부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50만 원 정도면 체면 치레는 하겠다 싶었는데 시숙이 하필이면 통 크게 100만 원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럴 뿐이 아니신데 갑자기 왜 저렇게 용돈을 많이 준비하셨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숙네 마지가 로또 3등에 당첨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100만 원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시누이도 100만 원을 들고 왔는데요. 모친의 칠순인데도 시누이는 그날 처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미국에 있는 자기 아이 문제 때문이었죠. 기분 나쁜 티를 숨기지 않는 시누이 때문에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제가 유독 자기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시누이도 분명 알았고, 그래서 제가 쥐고 있던 봉투 속에 든 용돈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걸 안 순간 너 잘 걸렸다 싶었던 겁니다. 금액이 너무 약소한 거 아니에요? 환갑도 아니고 칠순인데. 아,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요. 이따가 아마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제가 멋쩍게 대답하고 끝내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우이가 제 뺨을 때린 거예요. 사정? 뭔 놈의 사정? 덜 떨어진 애비애미한테 돈 들어갔다는 사정이요? 그거라면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새언니,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 들어갈 돈은 있고 우리 엄마 칠순 용돈으로 내놓을 돈 없나 봐요. 우리 엄마가 우스워? 내가 명색이 검사였던 사람인데 확 그냥 콩밥 좀 먹여줘.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서 맞은 뺨을 부여잡은 채 멍하니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다가왔고 믿을 수 없게도 신우이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제가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맞자마자 바닥에 나뒹굴어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착하고 순한 분란 일으키기 싫어하는 남편이 자기 여동생을 때리다니 놀라서 심장이 막 뛰었고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작은 오빠, 오빠가 지금 나를 때린 거야? 왜? 어떻게? 어째서? 왜긴 왜야. 너는 명색이 검사였던 애가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나 지금 마음 같아서는 네 반대 싸대기도 갈기고 싶은데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참는 거야. 더 믿을 수 없는 건 싸늘한 남편의 표정, 말투였죠. 놀란 제가 입을 틀어 막았고 신우이는 넋이 빠진 채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세원이 뺨 때려서 이래? 그래, 미안해, 실수였어. 갑자기 욱해서 그랬어. 그래도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그 입 안 닥쳐? 보자 보자 하니까 야,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어리광 피울 건데? 너는 네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네 비위나 맞추고 수발이나 들고 네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너 그거 정상 아니야. 지금까지는 네가 불쌍해서 네가 집에서 혼자 특출나게 잘나서 미안해서 이런 각종 이유로 너를 참아줬을 뿐이야. 모두가 그래왔어. 그런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냐? 지친다 정말. 너 언제 정신 차릴래? 평생 그따위로 살다가 죽을 거야? 어? 정신 좀 차려. 남편이 무섭게 불호령을 내렸고 그 뒤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새 문을 열고 나와본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고 그 중에는 시숙 부부 또한 있었어요. 시숙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무시무시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 남편과 멍한 표정으로 한쪽 뺨은 붉어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신우이를 쳐다봤죠. 문 밖에 일어난 소란을 감지하신 시부모님께서도 나와 보신 순간 신우이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그건 착하고 순했던 작은 오빠에게서 인생 처음으로 맞고 혼났다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갑작스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돼서 우는 것이었죠. 서러움, 후회, 고독 이런 것들이 그 울음에서 묻어났습니다. 신우이는 실컷 울고 나서 혼자 먼저 가버렸어요. 남겨진 사람들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흩어졌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생각에 잠기신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틀이 흘렀고 신우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 사과를 했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었죠. 죄송해요. 제가 분명 잘못은 저질렀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척해진 얼굴, 차분하게 가라앉은 표정. 그런 모습을 한 신우이가 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여 보였고 그 행동에서 저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시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에게도 따로 사과를 다 했어요. 그간 자기 멋대로 성질을 부려온 걸 반성한다고 했죠. 그 이후로 신우이는 여기저기 등산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더니 자기 자식을 만나러 미국으로 향했죠.
전 시댁 집안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자식을 만나러 간 시누이의 결단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전직 검사한테 그런 사과를 받다니 나 솔직히 너무 기뻤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 있죠? 당연히 받아야 할 사과를 받았을 뿐인데 그것 하나에도 제가 너무 기뻐하는 게 남편은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소리도 덧붙였죠.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도 친정 부모님이 서로 싸우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셨던 그 시절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고 가끔은 꿈에서까지 그때를 회상하고는 합니다. 남편의 말 맞다나 제가 생각보다 그 시절의 영향을 크게 받았나 봐요. 이제 많이 늙으셨고 오만 굴곡을 다 지나오셨지만 이혼은 끝내 안 하신 친정 부모님 두 분에게 제가 얼마나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는지 말씀을 굳이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인생의 말년을 그저 평탄하게 보내시도록 그냥 입을 다물고 저 혼자 계속 오래된 상처를 둔 채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최근 친정 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비통했던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친정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30년을 넘게 애지중지 키워 시집까지 보내셨으면 이제 한시름 놓고 노후를 즐기며 사실 만도 한데 저희 친정 어머니는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결혼한 이후 훨씬 더 정신없이 바빠지셨죠. 사실 저는 결혼하면 엄마와 몸도 마음도 좀 거리를 두고 살려고 했어요. 주변에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친정엄마가 결혼한 딸 가까이에 있어봐야 엄마만 고생시키는 일이더라고요. 딸이랑 사위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면 집안일에 반찬까지 해다 줘야 했고 애라도 생기면 옆에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애까지 봐줘야 하니 시집을 보내도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자식밖에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저와 오빠 그리고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며 사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헌신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면서부터 가족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죠. 아버지는 혈액암이었습니다. 뒤늦게 암 사실을 알게 돼서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전이가 심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셨죠. 저희 오빠는 대학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내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조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한번 나오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다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오빠가 좀 자주 한국에 들어왔으면 했어요. 저도 돕는다고 돕고야 있었지만 사실 일 핑계로 주말에나 식사 챙겨드리는 거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 혼자 너무 큰 짐을 짊어지고 계신 것 같았죠. 오빠는 작년에 잠깐 왔다가 바로 들어가더니 아버지 소식 듣고도 어떻게 한 번을 안 나와? 저는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속상할 때마다 괜히 오빠 탓을 하며 툴툴거렸죠. 저도 온전히 엄마를 돕지 못하면서 말이죠. 아버지 아프다는 것만으로도 너나 오빠는 얼마나 불안하고 속상하겠어. 부모로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한데 너희한테 짐까지 되고 싶진 않다. 엄마 아직 젊고 건강해서 괜찮으니까 너도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엄마는 항상 아버지 일로 저희가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항상 다른 걱정 없이 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죠. 저도 더는 어린애가 아니었으니 그런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돈도 많고 자식이 많아도 가족 중 누구 하나 아프면 서로 일을 미루며 싸우느라 난리인 집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엄마는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하셨을 때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가 직접 아버지를 돌보시겠다고 노인 요양사 자격증까지 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런 노력에도 아버지는 암 판정을 받으신 지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많이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요양병원에 취직까지 하시더라고요. 돈도 돈이었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을 돌보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아픔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워낙 부부 사이가 각별하셨죠.
거기다가 엄마는 직접 아픈 아버지를 곁에서 돌보셨으니 아픈 가족을 돕는 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다고 하셨어요. 뒤늦게나마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연애를 하고 자연스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신혼집 위치를 정하는데 시어머니와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하면 당연히 저희가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더라고요. 집은 우리가 사주는데 당연히 우리 동네에서 살아야지. 아, 내 돈 가지고 딴 동네 가서 산다는 게 말이 돼? 엄마, 요즘 누가 그렇게 해.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장모님도 엄연히 돈 보태 주셨잖아. 거기다가 장모님은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시는데 당연히 신혼집은 우리 집이랑 처가 중간으로 구해야지. 그리고 그 동네가 회사에서도 가까워서 출퇴근하기도 좋아. 저도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께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해서 딸 둘을 연년생으로 연달아 낳으셨대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아들을 바라셨답니다. 둘째까지 딸을 낳고 나니 셋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내내 구박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집살이를 하시다 둘째 딸을 낳고 7년 만에 아들을 낳으신 거였습니다.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시누이가 되실 형님들도 무서웠어요. 시누이들은 둘 다 결혼을 해서 시댁 근처에 다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첫째 시누이는 아주버님과 외곽에서 큰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고, 둘째 시누이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가정주부였습니다. 사실 다들 결혼해서 살기 바쁜데 뭐가 불편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상견례 날 잠깐 본 모습만 봐도 저는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상견례 날 시댁 쪽에서는 시할머니와 시부모님 그리고 첫째, 둘째 시누이 부부 4회까지 다 참석했어요. 친정 쪽은 오빠도 결혼식 때나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저와 엄마뿐이었죠. 그런데 식사가 나오기 전에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우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당황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감정이 막 올라와서. 아무리 그래도 사돈 계신 자리에서 무슨 주책이야. 사돈 죄송합니다. 아,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래요. 네, 그럼요. 너무 좋으셔서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뿐인 귀한 장손이 장가를 간다는데 얼마나 대견하고 좋은 일이냐. 눈물 날만 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시누이 두 분이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랑 엄마 왜 저래? 어제까지 하나밖에 없는 장손, 아버지도 없는 홀어머니 집에 장가 보낸다고 아깝다 뭐다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울기까지 하는 거야? 좋아서 그렇다잖아. 그냥 놔둬. 평생 옆에 끼고 우쭈쭈 해야 하는데 장가 보내려니까 아까워서 저러는 거지. 우리 애비 이렇게 불쌍해서 어떡하냐. 나라면 우리 집 같은데 절대 시집 안 와. 당연하지. 나 같으면 지금이라도 도망갔다. 제가 밖에서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우들은 자기들끼리 막 떠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야 너무 좋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시댁 근처에는 신혼집을 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시댁이라도 가까이 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닐 텐데 저희 시댁처럼 아들 사랑이 대단한 시댁 소굴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신혼집을 구하기 전에 남편에게 귀뚱해둔 거였어요. 무조건 회사 근처로 집은 구하자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동네는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 예산이랑 맞추려면 집이 너무 좁더라. 내가 우리 동네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최근에 요 역 앞에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가 우리 예산에도 딱 맞고 방도 3개에 화장실도 2개야. 깨끗하니 너무 좋더라. 우리 동네가 집값이 싼 건 나도 알지. 근데 둘 다 야근도 잦고 주말에도 출근할 때도 많아서 집은 회사 근처로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둘이 사는데 방 3개에 화장실 2개까지는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다 애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애 키우려면 집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애 낳으면 애는 어떻게 해? 애 봐줄 사람이 가까운 데 있어야 하지 않겠어? 뭐야, 설마 엄마가 우리 애 낳으면 봐주게? 당연하지. 아니, 너희가 우리 집 가까이에서 신혼살림 시작한다고 하면 내가 애 봐줄게. 누나들이 애 봐달라고 할 땐 다 안 봐줬잖아. 누나들이 가만히 있겠어? 너랑 누나들하고 같아. 귀한 우리 친손주는 당연히 엄마가 봐줘야지. 저희 부부는 사실 결혼하면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둘 다 너무 아이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현실이 그게 어디 되나요? 맞벌이 하면서 애 하나만 키우려고 해도 상주에서 아이 봐주실 만한 분이 계셔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으려고 한 것도 혹시나 아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이기도 했어요. 회사 내에 어린이집이 있기는 한데 경쟁이 되게 심했거든요. 추첨에 뽑히면 너무 다행이었지만 만약 떨어져도 회사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라도 보내야 그나마 육아가 가능할 것 같아서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야 감사하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시댁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시댁 근처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할 거 없이 시댁 식구들은 툭 하면 신혼집에 오셨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시할머니도 올라오시면 저희 남편 보고 싶다고 매일 전화를 해대시는 통에 한 달의 절반은 무조건 시댁에 가거나 신혼집으로 모여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자주 만나냐고요. 그런데 과장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어쩜 매일 그렇게 일이 생기는지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어요. 너희 시할머니가 손주라면 아주 끔찍하지 않니? 어제 겉절이 하셨다고 올라오셨다. 이따 집에 가져다 놓을 테니까 퇴근하고 오면 냉장고에 넣어라. 올케, 우리 집 프린터가 갑자기 안 되네. 나 잠깐 올케 내 집 가서 프린트 좀 하고 갈게. 물론 가까이 사는데 가족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그냥 아무 말만 안 하고 가면 괜찮죠. 그런데 꼭 뒷말이 나오더라고요. 올케,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기해 주는 건데 아무리 바빠도 집 정리는 좀 하고 다녀. 엄마랑 언니가 올케네 갔다가 올 때마다 흉을 얼마나 보는 줄 알아? 냉장고 청소도 안 하네. 빨래통에 빨래가 가득하네. 무지 말 많아. 내가 다 옳게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조심 좀 해. 괜히 잔소리 들어봐야 좋을 거 없잖아? 시어머니랑 첫째 시누이가 낮이고 밤이고 툭 하면 집에 드나드는 것도 거슬리는데 더 거슬리는 건 둘째 시누이였습니다. 저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전달했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끓어오르는 스트레스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남편과 싸우기만 했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평일에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매일 오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하시는 거. 아, 힘들어 죽겠어. 거기다가 주말이면 자기 보고 싶다고 시할머니까지 매번 집에 오시는 것도 미치겠다고. 자기 힘든 거 나도 알지. 근데 알잖아. 우리 엄마랑 할머니 나라면 끔찍하신 거.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걱정되셔서 그래. 좀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저는 다 큰 손주나 아들이 도대체 뭐가 걱정되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신혼집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굴었나 싶었습니다. 사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을까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반찬 핑계로 매일 집에 오시고 시할머니까지도 툭 하면 오셔. 며느리 일한다고 귀한 막내 아들 혹시나 굶기기라도 할까봐 챙겨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지 뭐. 그래도 요즘 세상에 먼저 손주 키워준다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안 그래도 엄마가 일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딸내미 신경 못 써줘서 걱정이었는데. 엄만 그래도 반찬이라도 챙겨주신다니까 감사하네. 친정엄마는 제가 투덜거려도 언제나 시어머니를 이해해 주셨어요. 늦게 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냐면서요. 그리고 아들이 귀한 만큼 손주도 알아서 잘 봐주실 테니 너무 안심이라고까지 하셨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잦은 참견과 간섭을 참으며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제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제 뱃속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죠.
그런데 출산을 한 달도 남기지 않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아이를 봐주지 못하시겠다네요. 나도 봐주고 싶지. 아이 근데 큰이랑 둘째가 난리가 났어. 저들은 애들 하나도 안 봐줬으면서 왜 너희 애들 봐주냐고.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애 봐준다고 해서 우리 아무런 준비도 없이 벌써 회사에도 육아휴직 안 쓴다고 말해뒀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떡해. 어머니, 회사 사정상 저희 둘 다 이번에 육아휴직 못 써요. 제가 형님들께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라고요. 아이, 너희가 얘기해도 소용없어. 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도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막내가 아들이라고 차별받으면서 큰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다 커서까지도 이러냐고 난리가 났다. 아무리 그래도 출산 한 달 남기고 이러면 어떡해? 엄마, 설마 일부러 애 봐주기 싫어서 누나들 핑계 대는 거 아니지? 뭐 얘는 생사람 잡지 마. 그리고 내 나이도 내일 모레면 70이야. 아직 시어머니 살아계신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나이에 손주까지 봐야겠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뒤통수를 3개 두드려 맞은 것만 같았어요. 처음부터 애를 안 봐주실 생각이었으면 진작 말씀을 해 주셨어야 했는데 출산까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황당해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아유, 나도 몰라. 나도 중간에서 아주 곤란해 죽겠다. 그러면 어떡해? 너희 자식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저희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너희 자식이라니요. 어쩜 저렇게 한순간에 달라지는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손까지 덜덜 떨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요.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 동기로 같은 직급에 같은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있었거든요. 사내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물론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사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애 생기면 누가 그만둘 거냐고 대놓고 물어보는 상사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두 직원이 부부에다가 아이까지 가졌으니 시선이 곱지 않은 게 당연했죠. 둘 다 있어도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도 불사했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하는 상황이 올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는 어떻게든 회사에서 버틸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께는 죄송했지만 사실 아이를 봐주신다고 했을 때 저는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퇴근하고 오는 길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했어요. 엄마에게 우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일 힘들 때 떠오르는 건 역시 엄마뿐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더군요. 우리 시어머니랑 시누이들 너무하지 않아?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말을 바꿔. 그리고 나랑 김서방이 시누이네 집에 찾아가서 부탁까지 했거든? 근데 완전 단칼에 거절하는 거 있지? 안 된대. 자기 엄마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데 애를 어떻게 보냐고. 하긴 너희 시어머니도 이제 조금 있으면 70인데 애 보기는 힘들지. 그나저나 큰일이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신생아 보육 가능한 시터 이모님 구하는 중이야. 거기다가 회사 어린이집은 신생아는 안 받는다고 해서 우선 신생아 되는 어린이집부터 다 대기 걸어놨어. 뭐? 아이 아무리 그래도 막 태어난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친정엄마는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태어난 애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느냐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걸요. 그런데 결국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이사를 오셨어요. 저희 아이를 봐주시겠다고요. 저와 남편은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당연한 일이니 미안해할 것 없다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구셨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일하던 요양원에서도 양해를 구하시고 당분간은 일을 못하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젊어서 한창 일하고 싶을 때는 나랑 오빠 낳고 키우느라고 일 그만두게 하고 이젠 내가 일하겠다고 엄마 일도 못하게 하네. 내 자식, 내 손주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 엄만 세상에서 네가 제일 중요해. 엄마가 하고 싶은 것보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버티고 일 열심히 해. 알았지? 엄마는 결혼해서부터 아버지와 내내 사신 집을 팔고 저희 집 근처에 작은 빌라로 이사를 오셨어요.
엄마 연세에 몇십 년을 사신 터전을 옮겨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엄마는 저에게 미리 얘기하면 너무 미안해할까봐 혼자 집도 내놓고 집도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저도 저였지만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장모님께 정말 잘하겠습니다. 나한테 잘하지 말고 우리 딸님이나 잘해줘. 엄마가 애 떼놓고 일하러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침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네, 앞으로는 제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리고 장모님께는 싹싹한 아들처럼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바로 곁으로 와주시니 죄송스러우면서도 저는 너무 든든했어요. 전에는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들한테 전화만 걸려와도 심장이 바짝 쫄리고 떨렸는데 그래도 언제나 내 편인 엄마가 곁에 있다는 생각에 어쩐지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냐고요? 원래도 뻔뻔하신 분이라 그런지 출산 한 달 전에 그래놓고도 미안한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안 하면 좋을 말들을 자꾸만 해대셨죠. 옛말에 사돈댁과 뒷가는 멀수록 좋다는데 어쩜 사돈은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동네 주민이 되셨다니? 당신은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애 봐준다고 신혼집까지 이 동네로 계약해놓고서는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니까 사돈이 열받아서 이사까지 오신 거지 뭘. 아니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계획한 대로 척척 돌아가요. 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딸내미들이 아들애만 봐주면 다신 엄마 얼굴 안 본다고 인연 끊고 산다는데 아 그럼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 건지 어휴. 시아버지의 말처럼 친정엄마가 화가 나셔서 이사를 오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시아버지께서 대신 해주시니 저로서는 속은 시원했어요. 그렇게 저희 아이를 봐주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또 제가 엄마에게 신세를 지게 됐지만요. 저는 아이를 낳아 엄마에게 맡기면서도 매일매일 너무 죄송했어요. 신생아라는 게 사실 누워만 있기야 하지만 먹이고 재우고 또 먹이고 재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애가 워낙 잠이 없는 편이라 하루 종일 친정 엄마가 없고 계셨죠. 저와 남편은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최대한 야근도 줄이고 주말 출근도 줄여서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부랴부랴 집에 왔는데 식탁에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던 고기랑 생선들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 엄마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죠. 왜 냉동실에 있던 걸 다 녹게 꺼내뒀냐고요. 아유, 말도 마라. 너희 시어머니가 아까 낮에 와서는 갑자기 냉동실을 열더니 나더러 어쩜 집에 계시면서 이런 것도 정리 안 해주냐고. 그러다가 냉동실에 오래된 거 내 아들이 먹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아주 생치라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정리하라고 꺼냈다가 애가 깨서 잠깐 놔뒀어. 엄마, 아, 그걸 왜 해? 아우, 정말. 안 되겠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다신 그러지 말라고 전화할게. 아유, 됐어. 너희 시어머니 주책 떠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니? 내버려 둬. 그러다 말겠지. 엄마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는 양심이라고는 없는 분인 것 같았어요. 애 안 봐주신다고 할 땐 언제고 툭 하면 저희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연락도 없이 집에 불쑥 오시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기 보느라 정신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 아니냐며 빵이니 김밥이니 그런 걸 자꾸 사다 줬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도 귀찮았지만 참고 그러려니 했대요. 시어머니 딴에는 괜히 미안해서 그러나 보다 싶어서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잦아지자 엄마도 슬슬 참기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기껏 애 씻겨서 힘들게 재워놨는데 툭 하면 벨 누르고 나타나서는 자는 애를 예쁘다고 깨워놓는 것도 모자라서 애가 깨면 정말 얼굴만 보고 휙 가버리는 게 너무 얄밉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왔다 가실 때마다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너희 시어머니 보면 볼수록 어쩜 그렇게 사람이 하는 짓이 얄밉니? 나도 설마 했는데 너희 시어머니 상대해보니까 분명 너희가 신혼집 멀리 구할까봐 애 핑계로 이 동네에 집 구해준 게 확실해. 친정엄마가 누구 험담을 하신 걸 처음 봤어요. 엄마는 애 보는 것보다 저희 시어머니가 집에 드나드는 게 훨씬 힘들답니다. 제발 좀 집에 좀 안 오게 해달래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불편하시면 그러실까 싶었습니다. 저희는 출산 이후 바쁜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나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매일 아이를 봐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이 자꾸만 드니 더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과 다투지 않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미워지니 남편에게도 자꾸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려. 우리 엄마가 나 일하라고 애 봐주러 오신 거지. 나 대신 어머니 시집사러 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 알지. 엄마도 아마 애 봐준다고 했다가 말 바꿔 죄송해서 그러는 걸 거야. 남편도 도대체 시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더라고요. 장모님 볼 면목이 없다면서요. 그날 이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 얘기 했답니다. 장모님도 애 보느라 힘드신데 자꾸 불편하게 오시지 말라고 대놓고 말했대요. 저는 아들에게 그런 말까지 들으셨으니 시어머니도 눈치가 있으시면 더는 찾아오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아니면 아들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서 화가 나서 일부러 더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바로 또 집에 불쑥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게 친정엄마도 때를 쓰는 아이를 간신히 샤워시키고 나와 로션을 발라주고 화장실 정리를 하고 계시던 때였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하필이면 그런 타이밍에 눈치 없이 와서는 또 헛소리를 하신 거죠. 아니, 애 기저귀를 이렇게 벗겨놓으면 어떡해요? 아유, 우리 귀한 손주 감기 걸리겠네. 아기 추울까봐 잘 때 방에 보일러 좀 뗐더니 엉덩이에 땀띠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나왔을 때 잠깐 벗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원래 좀 시원하게 벗겨놓는 게 나아요. 누구는 아들 안 키워봤나? 저는 우리 아들 어디 가서 홀라당 벗겨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하긴 사돈은 그렇게 아들을 막 키워놓으셨으니까 아들이 혼자 사는 엄마 놔두고 그 먼 미국까지 가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면서 대면대면 사시는 거겠지만요. 네? 사돈 말씀 다 하셨어요? 대면대면이라니요. 자식 컸으면 독립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다 큰 자식한테 해주는 것도 없이 옆에 끼고 사는 게 맞습니까? 해주는 거 없이요? 아니, 사돈이야말로 지금 저더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애 좀 모신다고 유세 떠시는 겁니까? 네, 유세 좀 떨면 어때요? 요즘 세상에 애 봐주는 사람이 무조건 갑인 거 사돈 모르세요? 이제 보니까 유세뿐만이 아니라 갑질도 잘 하시네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저더러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하라고 시키셨어요? 네, 제가 시켰어요. 애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사돈 시집살이까지 해야겠어요? 제가 애 보는 거 마음에 안 드시면 사돈이 보시든가요.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지금까지 참아오신 게 한 번에 터져버리셨죠. 결국은 시어머니께서 다시는 저희 집에 안 온다고 소리를 치시고는 가버리시는 걸로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저희 집에 발길을 뚝 끊으셨어요. 저도 그 점은 좋았지만 그래도 사돈 사이가 틀어지고 나니까 시댁에 갔을 때 제가 좀 곤란하긴 하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출근해서 제가 잠깐 아기를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마침 시아버지도 외출하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저 들으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어구, 우리 손주, 이게 얼마만이야. 이러다가 할머니 얼굴도 까먹겠다. 할머니가 의리라서 보고 싶어도 우리 손주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옳게 시댁 식구들 집에 못 오게 할 거면 주말이라도 시댁엔 와야지. 저번 주에도 친정 갔다며? 어머, 정말? 옳게 너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모르시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번 주에는 제가 주말 출근하는 날이라 엄마가 사위 쉬게 해주신다고 일부러 애 데리고 집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도 이렇게 주말마다 친정에 와 계시면서 저한테 할 말은 아니지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마디 하시려고 할 때쯤 마침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무슨 전화인지 시어머니께서 놀라 시아버지께 바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할머니께 일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시할머니께서는 오래전에 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에서 혼자 사셨어요. 연세가 9순이 넘으셨는데도 혼자 사시는 게 저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무릎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긴 했었는데 글쎄 혼자 집 앞에 잠깐 나서셨다가 넘어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답니다. 그 이후로 일어나질 못하신다네요. 그래서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이 시할머니를 발견하고 병원에 연락해줘서 응급실로 가신 거였어요.
시할머니 소식에 집안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희 부부가 출산할 때와 같은 상황이었죠. 사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외동 아들이세요.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할머니를 모시지 않으신 거였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신 겁니다. 병원에서 바로 시댁으로 모시고 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시할머니께서는 무릎이며 다리며 성하신 곳이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면서 크게 치료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뼈도 부러질 수 있고 그 이후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가정에서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고 하셨다네요. 그 일로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끼리 상의할 일이 있으니 퇴근하고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시할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연세가 벌써 9순이 훨씬 넘었어. 앞으로 우리가 모셔봐야 몇 년이나 더 모신다고. 요양병원에 보낸다고 그래. 나도 이제 70이야. 나도 할머니라고.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를 이 나이에 어떻게 모셔? 알지. 그래서 내가 일 그만두고 어머니 모신다잖아. 당신은 그냥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돼. 시아버지께서도 큰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다니시던 직장을 정년 퇴임하시고 시니어 채용이라고 해서 퇴직하신 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까지 하시면서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두시고 앞으로는 시할머니 모시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는 집에 모시고 오는 것만 좀 허락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완강하셨죠. 무조건 요양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할머니도 사실 몸만 좀 불편하시지 정신은 멀쩡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죽어도 요양병원에는 가기 싫다고 하셨대요. 옛날 분이라 요양병원 같은 데 들어가면 맞고 괴롭힘 당해서 금방 죽는다고 생각하셨대요. 지금도 요양원 얘기만 나오면 펑펑 우신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도 고집이었지만 이번에야말로 시아버지의 생각이 아주 확고하셨어요. 나도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어머니 외면하고 살았어. 그래서 평생을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돼. 어머니가 사셔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어. 난 우리 어머니 모실 거니까 싫으면 당신이 나가. 결국은 시어머니께서 백기를 드셨습니다. 시할머니를 모시지 못할 바에 시어머니와 안 사시겠다는 초강수를 시아버지께서 두셨거든요. 그렇게 시할머니는 퇴원하시자마자 시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회사에서 아직 사람을 못 구해서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근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기도 했고요. 일이 그렇게 돼버렸으니 시어머니께서는 시할머니를 당분간 돌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얌전히 그럴 뿐이 아니셨죠. 바로 시누이들에게 알아보라고 해서 평일에는 노인 돌봄센터 같은 곳에서 시할머니를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참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두는 참 대단하셔. 사두는 생전 처음 보는 노인네들 기저귀까지 갈아주시는 거 아니야? 아이고, 똥은 애기 것도 더러운데 다 늙은 노친네를 어떻게 해?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인 제 앞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는 일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 엄마는 똥기저귀는 가는 게 괜찮아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가족들을 대신해서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 곁에서 도와드리고 조금이나마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어머, 아, 내가 뭐라고 했니? 너는 왜 괜히 사람 민망하게 발끈하고 그래? 나는 사돈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었지. 저는 이제 더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시어머니가 전혀 상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몰상식에는 끝이 없더라고요. 뜬금없이 저희 친정엄마를 찾아오셨다네요. 최근에 시할머니께서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시기 시작하셔서 자꾸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 돌봄센터에도 적응 못 하셨대요. 아침마다 안 가신다고 하고 울고불고 하셔서 결국은 안 가기로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온전히 시어머니께서 시할머니를 돌보셔야 했죠. 시아버지께서 퇴근하시기 전까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해보시더니 도저히 못하겠나 봐요. 결국 찾은 방법이 저희 엄마에게 SOS를 치러 오신 거였습니다.
사돈, 제가 그때는 실수했어요. 왜 애기 보느라고 매일 고생하시는데 제가 괜히 주책을 부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워낙 마음이 약한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금방 넘어가 버린 거죠. 나이도 많은 사돈이 저렇게까지 사과를 하며 저자세로 나오니 엄마는 괜찮다고 넘어가 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죠. 제가 연세 드신 분을 돌봐봤어야 말이죠. 그래도 사돈이 전문이니까 제가 사돈한테 좀 배워보려고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사돈도 연세가 벌써 70인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물론 시어머니도 혼자 힘으로 굳은 할머니를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몸도 잘 못 가누시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정신도 온전치 않으셨으니까요. 저희 엄마도 아무래도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의 잔머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때까지도 저희 모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의 호의를 그렇게 짓밟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매일 출근을 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자주 시어머니께서 시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왔나 보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친정엄마도 일일이 말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아기 기저귀가 아닌 성인용 기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물었더니 그제야 얘기를 해주셨어요. 낮에 자주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모시고 놀러 온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놀라기도 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저희 엄마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러 오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너희 시어머니가 힘든가 봐. 요새 큰 사위도 몸이 아픈지 딸이 가게 일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가게 일에 할머님에 많이 지친 것 같더라. 그래? 아주버님이 아프시다고? 음, 그래서 딸 가게 가봐야 한다고 해서 몇 번 할머님 내가 몇 시간 돌봐드리고 했어. 어? 엄마, 힘들게 왜 그랬어? 아기 돌보는 것도 힘든데 엄마가 할머니까지 어떻게 봐? 할머니는 그래도 혼자 잘 드시고 혼자 잘 노시는데 뭐. 오히려 아기랑도 같이 잘 놀아주시고 하셔서 나도 편해. 너희 시어머니보다 나는 네 시할머니가 훨씬 편하더라 뭐. 엄마는 사람이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속상한데 엄만 정말 아무렇지 않으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제가 속상한 티를 자꾸 내니까 오히려 엄마가 힘든 사람 도우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 건데 그게 뭐가 힘드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제가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나이도 먹었으면 이제는 사리분별을 좀 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의 괜찮다는 말을 정말로 믿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엄마에게 다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첫째 아주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첫째 시누이 가게 일을 도와주러 가셔야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회사 일로 시누이 가게 근처를 지날 일이 있어서 커피랑 빵을 좀 사가려고 들렀는데 몸이 안 좋다던 아주버님이 아주 멀쩡하게 카운터에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아예 가게 안에 계시지도 않았고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째 시누이에게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형님, 어머님은요? 이렇게 엄마를 왜 우리 가게에서 찾아? 엄마 오늘 모임 갔잖아, 개모임. 네? 개모임이요? 저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하다하다 시누이랑 앞뒤 말도 안 맞춰놓고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아무리 시할머니를 모시기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손주까지 보고 있는 사돈에게 자기 시어머니를 맡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날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원래도 얍삽하고 잔머리만 굴리신다는 거야 잘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야 아기 보기 싫어서 핑계를 대거나 시할머니 똥기저귀 갈기 싫어서 꾀부리는 정도였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저희 친정 엄마를 이용하시다니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퇴근하시는 대로 저희 집으로 다 모이시라고 했고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나 남편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리려고요.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시어머니께서 오셨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아기를 씻기느라 화장실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욕실에서 아기랑 노는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나오시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꾸만 거짓말을 하시는지, 그리고 다시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시할머니를 맡기지 말라고 쏘아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쨍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 이 할망구 지금 똥을 싸면 어떻게, 아우, 냄새, 사돈, 멀었어요? 할머니가 기저귀에 실례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저희 엄마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사돈 뭔 일 있어요? 아우, 내가 우리 손주 옷 입힐 테니까 빨리 기저귀 좀 갈아요. 냄새나 죽겠어. 아휴, 난 또 뭐라고. 어머니 응가하셨어요? 사돈은 똥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사돈은 똥 안 싸요? 나는 평길 싸잖아요. 아우, 저 노인네. 평생 시집살이 시키고 괴롭히더니만 늙어서까지도 진상이라니까. 사돈, 말 조심해요. 할머니 안 듣고 계신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세요. 친정엄마는 와중에도 시할머니가 걱정되는지 귀까지 막아주시더라고요. 듣든지 말든지. 아유, 사돈 빨리 기저귀나 갈아요. 냄새나 죽겠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애미 너 웬일로 이렇게 일찍 퇴근했니? 시어머니는 얼굴 낯짝이 세 겹, 아니 네 겹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끄러운 줄을 모를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기저귀를 시어머니 무릎에 세 개 던졌습니다. 시할머니 기저귀를 왜 우리 엄마가 갈아요? 어머님이 가셔야죠. 어머, 얘가 미쳤나? 너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기저귀를 던져? 제정신이야? 사돈, 도대체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교육이요? 시어머니야말로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으세요? 저랑 엄마한테는 시누이 가게 도와주러 가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시더니 알고 보니까 오늘 개모임 다녀오셨더라고요. 뭐? 넌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안 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께서 매일 자기 할 일 다 저희 친정 엄마한테 떠넘기시는 거, 그게 중요하죠. 손주 보시느라 허리에 손목에 아파도 병원 갈 시간도 없으신 분한테 본인 시어머니까지 떠넘기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이고, 너 내가 똥기저귀 가는 것 좀 사돈 시켰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니? 사돈 원래 노인 요양보호사잖아. 아, 그럼 이 정도는 도와줄 수도 있지. 뭘 그래? 아, 돈 안 줘서 그런가? 내가 돈 줄게. 돈 주면 되잖아. 어머니, 정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지금 당장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기저귀도 어머니가 가시고요. 사과는 무슨 사과? 됐어. 내가 갈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주 생치랄을 하고 있네. 너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아이고, 이것 봐라. 애미나 딸이나 어쩜 일 못하는 게 똑같네. 너희 집 올 때마다 집 청소 개판으로 하길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했더니만 사돈도 다를 게 없네. 기저귀 간 거 봐라. 옆으로 다 틀어졌잖니. 이렇게 해놓고는 생색은.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뭐? 당신? 사돈,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한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마침 시간을 딱 맞춰 시아버지와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시면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신랑이 하는 소리를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나서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박가사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어머니 끝까지 잘 모시고 싶으시면 마누라부터 쫓아내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피눈물 흘리실 겁니다. 뭐야? 이 옆에 내가 미쳤어. 지금 내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웬만하면 넘어가 주려고 했어. 남의 집도 아니고 그래도 내 딸내미 시댁인데 내가 나서서 뭐하나 싶어서 다 참고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네요. 사돈 하는 짓이 괘씸해서 더는 못 참아주겠어요. 바깥사돈, 이것 좀 보세요. 그 순간 친정엄마는 갑자기 주방 서랍에서 웬 부적을 하나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바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시더군요. 며칠 전에 안사돈께서 제게 할머님을 맡겼어요. 급하게 갈 데가 있으시다고. 그런데 제가 우연히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어디 용한 점집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걸 발견했어요. 할머니 바지 안쪽에서요. 이게 뭔데요? 저도 마음이 너무 찝찝하고 안 좋아서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요즘 전화로도 점도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적 사진을 찍어서 점쟁이한테 보내주었더니 그게 글쎄 밤새도록 가위 눌리고 헛것 보면서 시름시름 앓다 사람 죽어나는 부적이라네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그런 짓까지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보, 내가 그게, 아니, 정말 그런 건 줄 몰랐어. 나는 그냥 건강에 좋은 부적이라길래 사온 거야. 아,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 무당이 부적을 잘못 써줬나 봐. 시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말을 횡설수설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 말을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도 이해하잖아, 응?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할머니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시할머니 머리를 세게 갈겼어요. 퍽 소리가 날 정도로요. 이 나쁜 년, 못된 년 같으니라고. 아들, 2년 말 믿지 마. 2년이 나한테 맨날 도대체 언제까지 살 거냐고 소리 지르고 미친 할망구라고 하면서 여기도 막 꼬집고 밀고 그랬다니까. 시할머니를 모신 지 이제 몇 주 되지도 않은 사이 시어머니의 만행이 가족 앞에서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시할머니는 순간 정말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신 것처럼 시어머니를 마구 때리셨어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한바탕 난리를 치른 시댁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내셨어요. 상황을 전해 들은 시누이들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요.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겠냐면서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소름이 끼쳐서 시어머니랑은 도저히 한순간도 살 수 없다네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큰 시누집으로 가셨죠. 그런데 큰딸하고도 잘 지내지 못했는지 금방 작은 시누네로 가셨습니다. 그 집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매일 티격태격 싸우면서 둘째 신우가 시어머니를 구박한다면서 못 살겠다며 매일 남편에게 전화가 온다네요. 저희 집으로 오면 안 되냐고요. 정말 저희 시어머니지만 뻔뻔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 집엔 이제 방 없어.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살기로 했거든.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저희 신랑과 제가 둘 다 승진을 하게 돼서 앞으로 회사 일이 더 바빠질 것 같아 아무래도 친정엄마께서 전보다 아이를 더 오래 돌봐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소식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왜 당신 아들이 장모를 모시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 이후 일체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날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본 게 남편도 큰 충격이었나 보더라고요.